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혼한 여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뒤로 넘어졌는데 냅다 코가 깨지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의 전 아이와 둘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겐 아주 이가 박박 갈릴 만한, 자다가도 그 일만 떠올리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있었던 악몽 같았던 일들과 어떻게 이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웃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했던 저희 집안에서 가장 특별했던 걸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저의 손재주였어요. 어릴 적부터 기계 수리공이었던 아버지 옆에서 일하시는 걸 보고 자라서였는지 저는 남동생보다도 훨씬 더 기계를 잘 만졌고 또 용접 같은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제 아무리 고장난 기계라 해도 제가 손만 몇 번 움직이면 금세 새 것처럼 고쳐지곤 했습니다. 그런 절 아버지께선 늘 신기해하셨죠. 참 희한하다 희한해. 넌 어떻게 내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기계를 잘 만지냐? 하여튼 피는 못 속인다니까. 얼굴도 날 닮아, 손재주도 날 닮아. 내가 딸 하나 아주 기가 막히게 낳아놨네. 손재주도 손재주였지만 학원 한 군데 다니지 않은 것 치고는 성적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에도 중학교 때에도 쭉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거든요. 그 때문인지 중학교 3학년 무렵쯤 담임 선생님께선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자 했지만 제 선택은 실업 고등학교였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전 하루라도 돈을 빨리 벌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선 제가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 다 해주시겠다며 제게 결정권을 쥐어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한 대기업에 최종 면접까지 합격할 수 있었어요. 누군간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20살인데 파릇한 신입생 타이틀을 달고 대학 캠퍼스를 누려보고 싶지 않느냐고 말이죠. 물론 대학에 대한 꿈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전혀 후회는 없었답니다. 대학 생활은 나중에 시도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회사가 워낙에 멀리 있다 보니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혹시나 가서 적응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입사한 동기들 중에선 제 또래 여자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가족을 떠나 먼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었기에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아주 끈끈한 사이로 지낼 수 있었죠. 그때 만난 동기들 중 친하게 지낸 동기는 한 명 있었는데 퇴근을 하고 나면 저희끼리 모여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생일 땐 기숙사 한 방에 모여 케이크의 초를 불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끈끈한 우정을 다졌습니다. 어느 날 동기의 친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희는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동기의 옆을 지켜주기도 했죠. 장례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저희를 보면서 그 동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 사실 엄청 많이 무서웠었어. 태어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처음이었거든. 그런데 너희가 와줘서 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 너무 고마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우리 다섯 서로 엄청 의지하고 지냈잖아.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달려와서 옆에 있어줘야지. 힘들면 누구랄 것도 없이 옆에서 힘든 이야기 다 들어주고 막 누가 화나게 하면 같이 욕해주기도 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았지만 친자매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지내자. 저희는 장례식을 기점으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받으면 함께 놀러도 가고 누군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 싶으면 다 같이 달려가 목소리도 내어주었죠. 그렇게 입사를 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쯤
제일 친했던 동기 말고 다른 동기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수연아, 너 혹시 남자 소개받을 생각 없어? 소개는 무슨, 일하느라 바쁜데 뭘.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아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받아봐. 내 친구 아는 동생인데 무려 의대생이래. 공부도 잘하고 뭐 다 괜찮다고 하던데? 의대생이면 더더욱 날 만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대학교엔 나보다 훨씬 예쁜 여자들이 잔뜩일 텐데 굳이 뭐하러 날 만나겠어. 우리도 대학만 안 갔다 뿐이지 대학만 들어가 봐. 우리한테도 남자들이 아주 줄을 설걸? 그리고 우리도 생산직이지만 정규직이고 대기업이잖아. 꿀릴 것 하나 없어, 수연아. 20대 초반이 제일 예쁜 나이라는데 연애도 해보고 해야지. 받는다고 한다? 친구는 본인이 신이 나서 제가 소개팅을 받는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도 소개팅 일정을 마음대로 막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약속은 잡아버렸고 이제와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나가서 대화 몇 마디 밥 한 끼 정도는 먹고 들어와야겠다 싶었죠. 가벼웠던 마음가짐은 약속 당일 그 남자를 보자마자 깨져버리고 말았지만은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아주 순한 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길래 웃음을 팡 터뜨리며 말했죠. 저기요,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저랑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전 그렇게 특출나게 예쁜 사람도 아닌데 얼굴이 엄청 빨개지셨네? 죄송해요. 제가 사람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봐서 그리고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는 버릇이 있어서요. 지금부턴 제대로 볼게요. 일단 통성명부터 하죠. 제 이름은 서수연이고 생산직 파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육재환이라고 합니다. 의대에 다니고 있어요.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니 아까 낯을 가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혼자서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본인이 왜 의대를 가게 되었으며 의사가 되기까진 장장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지 등에 대한 것과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을 꼭 치료해주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도 전혀 아는 것이 없었기에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몹시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선한 마음에 내심 호감이 생기기도 했죠.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하다 말고 그가 뒷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 이야기만 했죠? 아우,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사실 저는 의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냥 대학만 졸업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줘서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이야기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요. 제가 하는 일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일하는 거 그게 다인걸요? 수연 씨도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걸요. 멋있어요. 일하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들다는 내색 하나 하지 않으시고.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해준 사람 재환 씨가 처음이에요. 그날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일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순박함 그 자체였거든요. 원래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지만 저는 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문득 더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번 정도 더 만남을 가지고 나니 이젠 이름 뒤에 씨를 붙이는 사이가 아닌 말을 편하게 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먼저 제게 수줍은 미소로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며 꽃다발을 내밀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고 그 틈에서도 등록금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그 모습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조금 더 공부에 열중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나중에 정말 멋진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작게나마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민 없이 보태주고, 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도 넌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줘서 진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수연아. 진심으로. 난 오빠가 열심히 하는 만큼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오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가능성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다 해주는 거니까 진짜 잘 돼야 된다? 알겠지? 나중에 의사 안 되면 내가 지원해준 거 다 토해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나중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이 사실을 아시곤 저 멀리에서부터 서울까지 제 얼굴을 보러 직접 담그신 김치며 장아찌 같은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 들고 오셨어요. 처음 뵙던 날 어머니께선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만 반복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아가씨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나이도 우리 아들보다 어리다고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속이 깊어 그래, 어? 우리 재환이가 아가씨 같은 사람을 만난 거 보면 전생에 나를 구한 게 확실하다, 확실해. 그리고 나중엔 집까지 초대를 해주셨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방문하니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을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원래 귀한 손님은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묵묵히 남자친구의 뒤를 지원해주고 있는 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종종 제 얼굴을 보러 서울에 올라오시기도 하셨답니다. 저흰 별탈 없이 무난하게 만남을 이어왔고, 남자친구는 무사히 길고 긴 학교 생활을 마치고 의사시험에 합격을 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게 되었답니다. 만나는 시간 동안 그저 순탄하기만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저에게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식을 올리는 순간부터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했죠. 내가 정말 너같이 착한 애랑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네가 내 옆에 있다가 지쳐서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안 믿겨. 수연아, 정말 고마워.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마음 안 변하고 내 옆에 이렇게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오빠. 우리 이제 부부야. 부부니까 힘들거나 지치면 꼭 나한테 기대야 돼. 물론 나도 그렇게 할 거고, 흔들림 없이 잘해왔으니까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 세상에 부모님을 제외하고 평생 내 곁을 떠나지 않을 내 편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든든했어요. 남편은 연애를 할 때부터 조금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모습엔 변함이 없었죠. 그리고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기뻐서 소리를 마구 지르며 제 볼에 뽀뽀새를 하고 나중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을 무렵쯤엔 뱃속의 아이에게 매일같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속삭여 주기도 했습니다. 아가, 오늘도 많이 많이 사랑해. 태어나면 아빠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그곳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꾸준히 저와 아이에게 사랑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땐 영상 통화를 해가면서 일상을 공유해 주던 사람이었죠.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온 대가였을까요? 남편의 시간이 흐른 후 한 병원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쯤 저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복직을 하니 예전에 함께했던 동기들 몇 명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전처럼 담소를 나누며 일도 하고 아이도 예쁘게 자라고 남편도 꿈을 이루고 이제 전 행복을 누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그저 늦은 시간까지 환자가 많아서 혹은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라는 이유였죠. 의사는 아니었지만 저 역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늦은 귀가를 떠나 저와 했었던 약속조차 어기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를테면 아이의 하원 같은 것 말이죠. 어떤 날은 제 공장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죠.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8시가 다 된 시간에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왔고 그날따라 진료 스케줄이 한가하다던 남편은 저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도무지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당신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 오늘 진료 스케줄 한가한 날이라며. 그래서 오늘 일찍 마치면 은석이 하원시켜달라고 부탁했는데 술 냄새 풀풀 풍기며 들어오는 걸 보니 그 약속은 아주 까맣게 잊어먹으셨나 봐. 아, 오늘 일찍 끝나는 줄 알았는데 친구 녀석이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라 거절을 할 수도 없고 당신한테 연락한다는 게 내가 깜빡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이 경우는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애는 잘 있었냐, 잠은 잘 자냐, 이런 일상적인 물음조차 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신혼 땐 저기 하늘에 있는 밤하늘의 달도 다 따다 줄 것만 같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참다 못해 남편과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싶은 날도 정말 많았지만 아이 얼굴을 보며 화를 삭히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면 동기들에게 힘든 점을 털어놓곤 했는데 동기들은 하나같이 모두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고 싶었는데 혹시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왜 남자들 잘해주다가 갑자기 찬바람 부는 경우는 2개밖에 없대잖아. 권태기가 왔든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겼든지 뭐 다른 여의사랑 눈 맞거나 한 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확실해. 여자한텐 그렇게 큰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거. 여자가 있으면 휴대폰부터 숨기려고 하지 않았겠어? 그런 의심까진 솔직히 안 하고 싶어.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니냐. 혹시 모르니 한번 까보라며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런 의심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쉴 틈 없이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여자의 눈 돌릴 시간이 있겠어요? 그 정도로 저는 남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오면서 제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원래라면 일을 나가야 했지만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급히 연차를 쓰고 병원에 들렀다가 약을 먹고 온종일 잠만 잤던 날이었어요. 수연아, 오해 말고 들어. 나 지금 퇴근하고 마트 가는 길인데 네 남편을 본 것 같거든. 옆에 다른 여자 끼고 어디론가 가고 있던데? 에이,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전에도 말했잖아. 다른 건 몰라도 여자에 관심 가질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 남편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잘못 본 걸 거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미안해. 몸도 안 좋은데 내가 괜히 신경 쓰이게 했네. 영 찜찜해가지고 바로 전화 걸었지.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사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진짜 남편이 다른 여자 바람이 난 거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마음속엔 아직까지도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작게 남아 있었고
또 아이를 두고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기에 저는 그날의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고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살다가 문득 떠오르지도 않게끔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나 오늘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 병원에서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술이나 한 잔 산다고 하더라고. 알았어. 오늘은 안 늦고 일찍 들어올 거지? 최대한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해 볼게. 그래도 나 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일찍 들어오겠다고 말하던 남편은 그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귀가를 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현관 앞에 널브러지길래 일어나라며 등짝을 몇 번 때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아 결국 제가 겨우겨우 부축을 해서 겉옷과 양말을 벗기고 침대 위에 던져두었죠.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코까지 아주 신나게 골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완벽하게 잠을 설치게 되었고 너무 힘들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던 그 순간 남편의 주머니에서 메신저 알림음이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촉이 무섭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남편의 휴대폰엔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그날따라 휴대폰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여나 남편이 잠에서 깰까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고 휴대폰은 남편 지문으로 잠금이 걸려 있어서 남편 손을 몰래 대서 인식을 한 다음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메신저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한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늦은 새벽 메신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처음 보는 낯선 여자였기 때문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메신저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니 그들은 저 몰래 정말 아주 진하게도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잘 들어갔어요? 술 많이 마셔서 와이프가 바가지 긁는 거 아니에요? 얼른 이혼하고 나한테 와요. 내가 강남에 좋은 병원 자리 하나 알아봐뒀어요. 당신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사람은 끌리는 대로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벌 받더라도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밀고 나가요. 사랑해요. 문자를 본 순간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찬다, 기가 차. 내가 바람 만큼은 죽어도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육재환,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되려 차분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그 휴대폰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미친 듯 두근거리던 심장은 어느덧 평온해졌고 저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 짐승만도 못한 남녀의 메신저 내용 그리고 앨범 안에 있던 다정한 사진들과 통화 내역들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새 찍은 사진들을 모두 어머님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이죠. 어쩌면 어머님은 같은 여자인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비록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진 뒤로부턴 잘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뒷바라지해 주었던 세월이 있으니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님께선 단 한 통의 답장도 해주지 않으셨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갔을 땐 남편과 어머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둘 다 동시에 집 안으로 들어온 저를 쳐다보는데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예,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어머님의 눈빛과 목소리, 말투,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었는데 나 혼자만 느끼지 못했던 거구나 싶어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자리에 서서 어머님을 멀뚱히 보고만 있으니 어머니께선 고깝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앉기 싫으면 서서 들어라. 너 내 휴대폰으로 이런 걸 왜 보낸 거냐? 어머님도 다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저 말고 다른 사람 있다는 거. 그걸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저 시집 오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귀인이라고 하셨죠? 뒷바라지해온 세월이 있으니까 어머님은 아들 편이 아니라 제 편 들어주지 않으실까 싶어서 보냈어요. 어머님도 아셔야죠. 아들이 밖에서 처랑 아들 놔두고 어떤 헛짓거리 하고 다니는지요. 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도 모르니? 네가 아무리 재환이 뒷바라지 잘했기로써니 엄마가 아들 편을 들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편을 들겠어? 그리고 남자가 바깥에서 큰일을 하다 보면 여자랑 어떻게 좀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하고 이래서 사람은 자기 급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랬다. 이런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일러바칠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네 수준에 맞는 사람이나 만나. 그 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니 딱 공장 일하는 사람이 수준에 맞겠구만. 시어머니께선 아주 쉽게 이혼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내셨고 제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마치 저와 남편이 어울리지 않는 급이라는 듯 말이죠.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두 모자가 원하는 게 이혼이구나 싶은 생각에 멀뚱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어떤 여자인지 말해줄 수 있어? 나랑 기어이 이혼을 해서라도 만나야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잔 당신이랑 급이 좀 맞아? 좋은 사람이야. 부잣집 딸이고 사람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딱 지금의 나랑 급이 맞다고 할 수 있겠네. 당신은 내가 전문의가 되었다고 했을 때 날 끌어안고 축하한다고 울어준 게 전부지만 그 여잔 나한테 서울에 개인 병원을 차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 그 차이야. 옆에 뒀을 때 내 이름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사람. 그게 당신이 아니라 그 여자와의 차이점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에게 의대 등록금을 내주며 서포트 해주었던 제가 의미 있고 자신을 빛나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본인을 좀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의미 있다고 느껴졌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 심장이 확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잡고 싶다는 생각도 미련을 가지고 구차하게 매달리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요. 그래, 이혼하자.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좋은 집안에 당신한테 병원 차려주겠다는 그 여자가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네.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이유가 없어졌어. 끝내. 며칠 후 저희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러 갔고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숙려 기간을 가지는 동안 병원 당직실에서 생활을 하겠다며 집을 나갔고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나와 우리 은석이를 두고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정말 비참해서 죽겠더라고요. 낯빛이 하루하루 변해가니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친한 동기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눈물을 잔뜩 흘리며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그 친구는 미친 듯이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미친 거 아니야? 진작에 알아봤어 했어. 아우 정말 내가 다 열불난다 열불나. 그 잘나디 잘난 의사 선생 일하는 병원 말해줘. 내가 아주 가서 걔 진상이란 진상짓은 다 해주고 올 테니까. 저는 그냥 제게 위로가 되려고 하는 우스갯소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병원을 알려준 그 다음 날부터 동기가 그걸 바로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그것도 인터넷에 후기를 안 좋게 남기거나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닌 직접 찾아가서 말입니다. 동기는 저에게 남편을 직접 만나고 왔다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야?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어제 내가 연차 쓰고 바로 수연이 남편 일하는 곳에 가서 꼭 육지환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다른 선생님을 추천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막 떼를 썼지. 환자는 많이 없었어? 대기 명단 보니까
그렇게 환자가 많은 편은 아니던데? 아무튼 그렇게 한참 기다리니까 나보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오, 그래서? 보자마자 날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 진아 씨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하길래 우리 결혼식 때도 보고 가끔 봤었죠? 내가 요즘 목 뒤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또 요즘 친구 때문에 마음도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못 왔다는 거야. 목 뒤나 허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면 여기서 진료를 볼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약도 뭐 지어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진료비만 내고 가라고 하길래 뭔 의사가 이러냐 했지. 환자가 아프다는데 진료를 못 해주겠다고 말하는 게 의사냐고. 그랬더니 뭐래? 아무 말 안 하고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길래 그냥 거기서 아주 다다닥 쏘아붙이고 나왔어. 야 육재환, 네가 감히 내 친구를 버리고 바람을 펴? 그러고도 네가 의사 자격이 있냐? 당신 같은 사람 믿고 결혼한 우리 수연이가 정말 불쌍하다. 당신 대학 다닐 때 내 친구가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나 같았으면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평생 관짝 뚜껑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업고 살겠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지.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들어오더라고. 간호사들 들어오니까 지도 쪽팔린 줄은 아는지 사정사정 하더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미안하다고. 아주 똥 씹은 얼굴을 하면서 싹싹 빌면서 부탁을 하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내가 수연이 너머까지 아주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나왔어. 그러니까 수연아, 네 남편 직업 빼면 볼 것 하나도 없더라. 네가 100배 아까우니까 그냥 잊고 살아. 난 우리 수연이가 빨리 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내가 뭐라고. 울지 마. 울지 마, 이 바보야. 살다 보면 진짜 별의 별꼴을 다 보게 되더라.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겠다 싶은 일들도 있고 말이야. 차라리 애 더 크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숙려 기간 끝나면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혼해버려. 양육권이란 재산은 꼭 가져오고. 알았지? 가족 같은 동기가 저 대신 복수를 해준 덕에 작게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갈 무렵쯤 저는 남편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3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저와는 달리 참 잘 지낸 것 같더라고요. 잘 지낸 것 같네. 얼굴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걸 보니 아주 바쁘게 잘 지냈지. 당신 생각날 겨를도 없고 살만 나더라. 이제 우리 숙려기가 끝나는데 나랑 갈라서 줄 거지? 당신 나랑 꼭 이혼하고 싶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갈라진다고 해도 나랑 꼭 헤어지고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은 거지? 3개월 동안 내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대답도 변할 일 없이 여전히 예스야. 이혼하겠다는 내 결심 아직도 확고하다고. 그럼 내가 지금부터 조건을 걸게. 우리 같이 모아뒀던 지금까지 모든 재산 3분의 2, 그리고 양육권이랑 집까지 전부 나한테 줘. 이게 내 이혼 조건이야.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나 의사니까 그 정도 돈은 얼마든지 다시 벌면 되거든. 그리고 애초에 양육권은 가져올 생각도 없었어. 그럼 우리 계산 끝난 거다. 이혼해 주는 거지? 아니, 내가 미쳤니? 이렇게 간단하게 갈라서 줄 줄 알았음 큰 오산이야. 마침 장소도 카페고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딱 좋네. 지금부터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나는 가정을 버린 개쓰레기입니다. 오랫동안 절 뒷바라지해온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을 버리고 다른 여자 노란한 놈입니다. 10번 복창해. 이게 가능하면 나 이혼해 줄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치라는 말에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실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입술을 꾹 깨물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남자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을 정도로 상간녀를 사랑하는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기도 했죠.
당신 진짜 어지간히 나랑 이혼이 하고 싶은가 보네. 집도 주고 애도 포기하고 전 재산의 대부분까지 내놓은 것도 모자라 무릎 꿇으랬다고 냅다 꿇는 거 보면 참 쉬워. 그치? 저는 가정을 버린 개만도 못한 쓰레기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나쁜 놈입니다. 참, 명색이 의사라는 놈이 자존심도 없는지 아주 큰 소리로 복창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하나같이 힐끗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대곤 했습니다. 자, 됐지? 난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주고 또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이제 좀 끝내자. 어? 나한테 미련 있는 건 알겠는데 당신 싫다는 사람 붙잡고 있어봤자 시간 낭비밖에 더 하겠어? 난 이제 더 이상 그 시절 당신만 바라봤던 육지환이 아니야. 제발 나 좀 놔줘. 안 그래도 놔주려고 가난한 의대생 의사 만들려고 뒷바라지해왔던 지난 시절들 다 부정당하면서까지 당신을 내 옆에 두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 내 인생에서 아예 꺼져버리고 강남에 병원 차려준다는 잘나디 잘난 그 여자랑 아주 백년해로 행복하게 살아. 저와 그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했다고 해서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아이와 함께 지낼 집,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잘 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혼 후 제 삶은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직장도 열심히 잘 다녔고 아이도 버젓이 잘 키워냈죠. 그로부터 정확히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 놈이 애가 보고 싶다며 전화를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던 인간이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뭐라고 시부리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이렇게 먼저 전화를 다 주고 무슨 일이야? 그냥 오랜만에 당신 생각이 나서 은석이도 잘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고 잘 지내고 있어? 한 번은 연락해보고 싶었는데 당신이 별로 안 좋아할까 봐. 당신이 언제부터 애가 잘 지내나 못 지내날 걱정했는데 있을 땐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주제. 그리고 왜 내 안부를 물어? 우린 당신 없이 아주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지내니까 더 이상 안부 같은 거 물어보지 마. 맞다. 그리고 내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한 달 정도 양육비가 안 들어왔더라. 이번 달 안으로 밀린 거 싹 다 보내. 안 그러면 양육비 미지급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잠깐만. 전화 끊지 마, 여보. 나 당신 얼굴 보고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나 좀 만나줄 수 있을까? 당신 시간 괜찮을 때 말해. 내가 거기에 맞출 테니까. 얼씨구.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셔서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실까? 바쁘디 바쁜 의사 선생님 아니셨어? 난 당신 얼굴 보고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지?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만나줘. 부탁이야. 수화기 너머로 아주 절절하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그냥 전화를 끊어버릴까 싶었지만 동기의 말을 떠올리니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그가 쓰레기 복창을 했던 카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죠. 당일날이 되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그 장소엔 전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시모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줌만 왜 나와 계시는 거죠? 아이고 아가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넌 어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구나. 네, 이 세상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들 안 보고 사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당신 왔어? 그냥 어머니도 오랜만에 당신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모시고 왔어. 사전에 말 못해서 미안해. 앉아. 불편하게 마주 앉은 저흰 서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어머님은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우물쭈물거렸고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원래 말의 시작은
만나자고 요청한 사람 쪽에서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앉혀놓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기에 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람 불러놓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 말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이나 본데 할 말 없으면 그만 일어날게. 잠깐만.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때 진짜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왜 그런 거 있잖아. 돈 앞에선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본다고. 내가 딱 그랬었나 봐. 지금에서야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 내가 당신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잘못했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그땐 내가 당신이랑 은석이한테 정말 잘할게. 이건 진심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 줄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할게. 그래 어머마. 재환이가 너랑 떨어져 있는 동안 반성 많이 했다.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호되게 혼내놨으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자기 철을 두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는 짓 같은 건 안 할 거야. 그건 내가 보장하마. 그러니까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우리 재환이 다시 한 번만 받아주라. 어? 부탁하마 수연아. 우리 재환이가 정말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마구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 제 앞에서 울고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 그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날 제대로 속였어. 서울에 개인 병원 차려준다는 말에 그 말에 속아서 그 여자랑 재혼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다 속은 거였어. 서울에 병원 차려준다는 말, 부잣집 딸이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 여자의 정체는 고급 술집 마담이었다고. 아이고 배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넌 바람피고 잘 살 줄 알았어?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의사들 상대로 꽃뱀짓 하는 여자들 많다는 건 들었는데 내가 덫에 걸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 여자가 글쎄 뭐라는 줄 알아? 병원 차려주긴 할 건데 현재 우리 아버지 사업에 투자 좀 해라.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이렇게 그 여자랑 살면서 갈취당한 돈만 몇 억이야. 결국은 더 이상 돈이 나올 구멍이 안 보이니까 짐 싸서 나갔어. 나도 너무 억울하다고. 그 후에 문자 딱 한 통 오더라. 내가 준 돈들은 2년 동안 같이 살아준 값이라고 생각하라고.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엄청 후회하고 있어. 왜? 그래서 내가 생각나든? 네 자식이 생각났어? 네가 이렇게 찾아오면 내가 어서 와요 하고 받아줄 줄 알았어?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여보, 제발. 그 여우 같은 계집애만 아니었어도 너랑 이렇게 될 일은 없었는데 미안하다 수연아. 앞으로 내가 정신 차릴 테니까 애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래 애미야. 어차피 그 일은 지나간 일 아니니 네가 속 넓으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렴. 이 늙은이가 이렇게 부탁한다. 그래 여보. 우리 엄마 말대로 개과천선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게. 당신이 기라면 기는 신용도 할 테니까 제발 받아주면 안 될까?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내가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말이야. 시키는 대로 하면 나도 생각 좀 해볼게. 그래. 뭐든지 할게. 시켜만 줘. 그럼 어디 보자. 저기 계산대 보이지? 저 앞에 가서 나는 망난입니다. 처자식 버리고 가정을 파탄낸 나쁜 놈입니다. 평생 벌 받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외쳐. 사람들 다 들리게. 마침 지금 사람 없으니까 가서 하면 딱이겠네. 그거 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 다시 만나달라고 울고불고 사정하러 왔음. 이 정도 각오는 했겠지? 뭐 못하겠으면 말고. 제가 방긋 웃어 보이자 시어머니는 살짝 얼굴이 빨개지셨고 전 남편은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카운터 앞에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죠.
제가 시킨 그 대사 그대로요. 나는 망난입니다. 처자식 버리고 가정을 파탄낸 나쁜 놈입니다. 평생 벌 받고 살겠습니다. 진짜 어지간히 간절했구나 싶어서 짠할 지경이더라고요.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잔뜩 받은 채 제가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젠 나 다시 받아주는 거지? 내가 이제부턴 당신한테 정말 정말 잘할게. 말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생각해본다고 했지. 널 언제 다시 받아준다고 했어? 그 정도 지능으로 의사가 된 것도 신기하다 정말. 저번에 이혼할 때도 시키는 대로 다 하더니 너 아주 바보구나. 난 네 죄를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었거든. 그리고 오늘 너랑 네 엄마 얼굴을 보니까 나 토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어찌 나오나 보려고 복수한 건데 그걸 또 하고 있네.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이 아주 자존심도 없나 보구나. 참 하찮다 하찮네. 뭐? 당신이 그때 나한테 했던 대사 그대로 해줄까? 지금의 난 당신이 알던 그 시절의 바보 같은 내가 아니야. 저 앞에서 외쳤지? 한심한 망난이라고. 그게 딱 당신한테 어울리는 타이틀이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내가 전화로도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할게. 그동안 밀린 양육비 이번 달 안에 안 내놓으면 바로 소송 들어간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날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금방 네가 나는 망난입니다. 네 스스로 인정한 모습 내가 영상으로 찍어놨거든. 그때 명예훼손이고 뭐고 네가 일하는 병원 인터넷에 전부 뿌릴 테니까 각오해. 알았어? 어디서 깜도 안 되는 게 찾아와서 받아달래? 퇴! 그리고 아줌마, 내가 왜 아직도 당신 며느리야? 당신 같은 시어머니 둔 적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입에 올려봐. 요즘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줄 테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박차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상간녀한테 사기당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다시 합치자는 말이 나올까요? 그런 놈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이 너무 쪽팔리고 잊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그 둘은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 때문이겠죠. 밀린 양육비도 전부 다 보내줬습니다. 역시 사람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종자들이 있다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더 깨달았네요. 지금은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부모님도 옆에서 절 응원해 주시고 저희 아이도 훌쩍 커서 얼마 전에 제 생일이라고 사랑한다고 편지까지 써서 직접 주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행복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죠. 독한 성격이 아니었고 그저 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열심히 헌신만 했던 저였는데 그 시절들이 모조리 부정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그때부터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여자의 한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또 서리가 내리면 그만큼 강인해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 인간에게 제대로 대인 이후 저는 아주 강하고 당차게 아이와 함께 둘이서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가슴 쫙 펴고 조금 더 많이 웃고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길고 길었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의 삶에 웃는 일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